자, 아니 라이브 방송이라 화장실 가셨다가 안 들어오시는 동안 그냥 혼자서 얘기한 거, 그건 수업 내용 아니죠? 수업 내용 아니니까 제대로 수업 내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화장실이, 그죠? 화장실에 우리 여성분들이 그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인지 예산이라는 건 화장실 같은 거 하나 지을 때도 성별을 인지해서 여성들에게 좀 1.5배 정도 화장실을 더 지어주는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선진국이 된다. 그 얘기 한 겁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대리권이다. 대리권은 항상 법률행위 대리 그러면 이렇게 대리권의 삼면관계, 이 삼면관계도 이렇게 그리는 건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들 뭐 갑, 뭐 을, 뭐 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고 대리인이고 상대방인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법률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리권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법률 규정에 의하면 법정 대리라고 하고, 법정 대리는 이미 앞에 우리 제한능력자 제도에서 충분히 봤어요. 봤고, 그럼 여기서는 주로 이제 임의 대리를 가지고 하면서 법정 대리의 효과 필요한 거 한두 개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긴 집중적으로 뭘 본다?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수요행위가 아니고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수권행위다. 수권행위예요.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대리를 뭐라고 불러요? 임의 대리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대리권을 발생시켰다. 그럼 이 과정을 잠깐 볼게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데, 지나가다가 저 친구 똑똑해 보이는데, 내 대리인.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을에게 대리권을 주려면 그 사전에 뭔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갑이고 누굽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필요한데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미리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하나 형성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민법 교수는 믿을만해. 좋아요!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바쁜데 그래야죠. 바빠 안 바빠? 바쁘든 안 바쁘든 바쁜데야. 무슨 소리야? 바빠. 왜요? 공짜로 안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궁금하면 무슨 일 때문에 바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쪽에서 무슨 일 해주면 얼마 벌고 저쪽에서 무슨 일 해주면 얼마 벌고, 나는 그래서 오늘 150만 원 벌 시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을 시켜서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그거 물어줄 테니까 합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정도 안 될 것 같다 그럼 다른 사람 찾아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하기 전에 뭔가 법률 관계가 하나 형성이 돼야 되죠. 이걸 원인된 법률 관계, 내부적 기초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갑하고 을 사이에 내부적으로 기초적인 관계가 하나 형성이 돼야 된다. 그 기초적인 관계를 원인된 법률 관계, 뭐에?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 관계다. 그럼 둘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된다든지 아니면 위임계약이 체결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도급계약이 체결된다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대신해서 이 일을 맞춰주면 얼마 주겠소? 위임계약이에요. 그렇죠? 날 위해서 이 사무를 처리해 주시오. 위임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일을 완성해 주시오. 도급계약, 사무를 처리해 주시오. 위임계약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있고 난 다음에 수권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되는 이거 원인된 법률관계, 내부적 기초관계, 고용계약이라고 한번 보세요. 고용계약. 고용계약일 수도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기초관계,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원인된 법률관계를 고용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뭐 도급도 될 수 있고요.
위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을만 채용하는 거 아니고 A, B, C, D도 다 선임을 하는 거죠. 전부 고용관계로 예를 들 거예요. 그래서 갑이 필요에 의해서 A, B, 을, C, D를 채용을 했다. 그리고 A, B, 을, C, D한테 너는 어떤 일을 해라. 너는 어떤 일을 해라. 너는 어떤 일, 어떤 일, 어떤 일. 이렇게 각각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가 뭐예요? 수권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형성되고 나서 얘는 회계 전문가야. 그럼 너는 회계 담당자가 되라. 얘는 인사 전문가예요. 그럼 너는 인사 담당자가 되라. 너는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해라. 너는 보안 전문가가 되라. 너는 시설 관리 전문가가 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네들 내부적 기초관계는 전부 뭐죠? 고용관계로 동일해요. 그런데 수권행위는 각각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동일하면 수권행위도 동일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원인된 법률관계는 동일하지만 수권행위는 각각 이루어지고 있죠. 이걸 수권행위의 뭐라고 얘기해요? 독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권행위의 독자성은 또 어디서도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을하고 C, D 중에서 얘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얘 마음에 안 들어갖고 야, 너 오늘부터 그만둬. 그리고 그만뒀답니다. 해고됐대. 그러면 당연히 고용관계가 끝났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났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리권도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같이 소멸하는 거죠. 근데 언제나 그러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하고 갑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처음에 형성됐어요. 고용했다고.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수여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나가서 물건을 설명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박사학위 증서를 얘가 갖다 냈어요. 내가지고 박사인 줄 알고 열심히 법률행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사가 피박이라는 거야. 페이퍼 박사. 진짜 박사예요? 가짜 박사예요? 가짜 박사죠? 들통이 났다. 그럼 처음부터 고용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고용관계가 없었던 게 돼야 되죠. 고용조건 위반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고용관계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했던 대리권도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거 다 무권 대리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아니 처음에 채용할 때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 채용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법률행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짜 박사로 들통이 났다니까. 그럼 이때부터 고용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용관계가 없었던 게 돼버린다고. 고용조건 위반이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고용관계 없었던 게 되니까 대리권도 그럼 소급해서 소멸하느냐? 아니죠. 대리권도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면 이거 다 무권 대리가 되잖아요. 그럼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이때도 대리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그만둬. 그럼 오늘부터 대리권 소멸하죠. 그렇죠? 너 고용관계 무효야. 그래서 소급해서 내부적 기초관계가 소멸할 때도 대리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고 대리권도 원인된 법률관계에 쫓아다녀요? 안 쫓아다녀요? 원인된 법률관계에 반드시 쫓아다니는 거 아니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면 대리권도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지만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하는 경우에도 대리권은 항상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에 굳이 끌려다니지 않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무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인성. 그래서 수권행위는 독자적인 행위고 대리권의 소멸과 수권행위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꼭 끌려다니지만은 않는다. 그래서 독자성과 무인성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책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대리권이라 하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수령해서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는 자격. 그래서 권한이다. 거기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 2번에 권한이다라고 얘기하고요. 4번에 대리권의 발생과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 보이시죠? 그거 굵은 글씨 줄쳐볼게요. 기초적 내부관계 줄쳐놓고 거기 동그라미 4번으로 가면 돼요. 원인된 법률관계는 위임, 고용, 도급, 조합, 부부, 친권, 후견 거기 중에서 위임, 고용, 도급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원인된 법률 관계예요. 그럼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위임 관계가 끝나면 대리권 소멸하죠. 자, 위임 관계가 오늘부터 끝났대요. 그럼 대리권 오늘부터 소멸합니다. 근데 위임 계약이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멸했다. 그럼 대리권도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멸합니까? 아닌 거죠. 그렇죠? 똑같이 내부적인 기초관계가 위임 관계다라고 하더라도 대리권은 각각 수요가 되죠. 이걸 뭐라 그래?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다. 그렇죠? 그리고 원인된 법률 관계가 장래를 향해서 소멸했다. 대리권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지만 원인된 법률 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했다라고 하더라도 대리권은 항상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한다.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 무인성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 그 밑에 보니까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 대리 아니면 한 장 넘겨보시면 임의 대리 나올 겁니다.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그래서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수권행위.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에 있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하는 겁니다. 또 갑이 A에게 칠판에 갑이 A에게 갑이 을에게 하는 행위죠. 그럼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권행위 갑이 여기 쳐다볼 게 아니라 여기 봐야 된다고. 갑이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을에게. 갑이 B에게 갑이 A한테 야 너 나 대신 가서 이런 일을 해라. 너 나 대신 가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라 그랬잖아요. 누가 하는 행위냐고. 갑. 그렇죠? 예, 갑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혼자 하는 행위예요. 얘 동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 없지. 내부적 기초관계가 형성됐잖아.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했죠. 수여했으면 얘가 수령만 하면 되는 거야. 수령만. 동의받을 필요 없이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A는 처음부터 올 때 나는 회계 전문가였어요. 근데 나가서 영업을 시키더라. 그래서 영업이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거절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면 얘는 대리인 자격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지. 그러면 자기가 퇴사하면 되는 거고 수령을 해버리면 회계 업무 하라고요? 그럼 내가 회계 업무 하겠습니다라고 수령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리인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싫으면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고요? 거절해버리면 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수권행위 분류식 행위입니다. 분류식.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서면을 하든 구두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명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한데 법률행위 할 때 상대방이 진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는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구두 서면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요. 수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이렇게 나오죠. 보이십니까? 거기 참고사항에 수권행위는 독자성. 그래서요. 거기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수권행위의 독자성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수권행위 독자성 그거 줄쳐놓고 니은으로 가세요. 통설과 판례는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서 각각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 구별한다. 그 얘기는 아까 설명했어요. 내부적 기초관계가 위임관계로 동일해도 대리권은 각각 수여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수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중에서 유인성 동그라미 쳐야 돼? 무인성 동그라미 쳐야 돼? 무인성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래서 무인성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수권행위는 독자적인 행위고 무인성을 띠는 행위다. 자,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라고 여태 설명하고 있죠. 갑이 본인이 하는 행위죠. 본인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하는 행위예요.
그럼 수권행위가 잘못됐는지 여부 판단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권행위 하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줄칩니다.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이므로 수권행위가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누구를 표준으로?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생겼다.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로까지 할 것이냐? 대리권의 범위. 자,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법률 규정에 법정 대리인은 이런 행위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여기서 결정나는 거죠. 수권행위 하면서 너 나 대신해서 회계 업무 해라. 너 나 대신해서 보안 업무 해라. 너 나 대신해서 저거 계약 체결하고 와라. 라고 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서 결정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애매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물건. 자, 이걸 가서 3억 원에 좀 팔아와. 시가 3억 원 정도인데 적당한 가격에 좀 팔아와. 이럴 수도 있죠. 그럼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지? 대리권 범위 내에서 3억 원 내외로 팔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3억 5천, 경우에 따라서는 2억 7천만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3억 원에 팔아와가 아니라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잘하면 되지? 그 잘이 뭐냐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을 때 그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에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이든지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가서 3억 원에 사실래요? 라고 하면 얘가 네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사도 수령할 대리권이 있어야지. 3억 원에 사실래요? 살려면 여기 가서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면 계약이 됩니까? 아니, 을이 와가지고 자, 갑의 물건 3억 원에 사실래요? 그럼 살게요. 그럼 그 말까지 들어야 계약이 성립하지. 3억 원에 사실래요? 그리고 사실래면 저 제주도 가서 갑한테 대답하세요. 그러면 얘가 제주도 갑 찾아갑니까? 그래서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수동 대리권이 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계약 성립시킬 대리권이 있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계약을 성립시켰다 그 얘기죠. 그럼 계약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 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중도금이나 잔금 받을 권한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 있다고 봐야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럼 잔금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잔금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권한까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능동 대리권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 성립시킬 대리권, 즉 체결할 대리권에는 계약금을 수령하거나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잔금 받을 땐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잔금 줄 거 아니냐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권한까지 있는 겁니다. 다만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예? 계약 가서 체결하라 그랬지 네 맘대로 팔아먹고 와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성립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야. 성립시키라 그러지 소멸시키라고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얘가 돈 주기로 한 날, 중도금 주기로 한 날 중도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거든요.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약을 소멸시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이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 버릴 거냐, 조금 더 연기해 줄 거냐. 해지하지 않고 연기하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계약 중도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겠다는 얘기는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봅니다. 자,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잔금 수령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혹시 잔금의 지급기일,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으려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거 네가 다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준다는 얘기는 해제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해제권이 있는 자가 해제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기일 연기해 줄 권한도 있어요. 그럼 계약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이 없으니까 계약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취소나 해제를 해야 되는데 취소나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취소권 또는 해제권도 특별히 수권행위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특별히 받아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도 대리권의 범위를 분명히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민법 제118조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자는 투명하게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보이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행위, 잘 보여야 투명하죠. 이용행위, 계량행위야. 자, 보존행위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 보존행위고 이용행위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이용행위고 계량행위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인데 보존행위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니까 이거는 무제한 가능해요. 그런데 이용이나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혹시 처분행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이 처분이 보존을 위한 처분이면 가능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썩기 쉬운 물건은 잘 가지고 있으면 썩죠. 썩기 쉬운 물건이 50만 원짜리예요. 근데 잘 가지고 있었더니 완전히 썩었다. 그럼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썩기 쉬운 물건 50만 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이건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50만 원 현금이 보존이 되죠. 가치가 보존이 된다고. 즉 처분행위 중에서 보존을 위한 처분은 가능한 거야. 가능한데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의 성질이나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환되는 처분행위는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도자기가 하나 있네. 이거 뭐지? 고려청자죠? 고려청자인데 이거 가짜 고려청자예요. 가짜 고려청자인데 진짜처럼 생겼어. 이게 시가가 4만 원짜리예요. 시가 4만 원. 굉장히 비싼 거죠. 시가 4만 원. 그런데 이거를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이거는 물건이 뭘로 바뀌는 거야? 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처분행위는 보존행위도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처분행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하고 있잖아요. 대리권의 범위 먼저 일반적 해석에 의해서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 이거 했죠. 그래서 쭉 연결해 나갔고 계약 성립시킬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소멸시킬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소멸시키려면 취소권 해제권에 관해서 특별히 또 별도로 수권행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만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기일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통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아무거나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보존, 이용, 계량행위만 하는데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해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썩기 쉬운 물건 처분행위는 보존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처분행위가 아닌 기타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처분행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또 이용 계량 행위도 물건이나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화되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권보다는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넘겨보세요. 자, 대리권 범위에 관한 일반적 해석의 판례 있죠, 판례. 자, 판례 첫 번째 판례에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대리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대리 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습권행위 등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지만, 자, 출처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으로서 능동 대리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수동 대리권 포함한다라고 보이시죠? 아까 설명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2번에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권한도 포함한다. 2번.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기일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자, 밑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계약이거든요. 그 소비대차 계약의 대리권은 그러면 돈 빌려줄 사람 결정도 네가 하고 이자 결정도 네가 해라.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기한을 연기하고 잔여금, 이자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죠. 얘는 돈 가져가고 나 대신 네가 누구 빌려주고 이자 받아 이거거든요. 자, 본인의 행위고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제3자가 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등의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 없다고 얘기를 했죠. 5번, 6번도 같은 얘기예요. 매수 명의자를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곧바로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리권 범위에 관한 보충 규정이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데 위에 있는 판례와 같이 일반적 해석을 통해서도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민법 제118조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각호의 행위 중에서 제일 먼저 무슨 행위요? 보존행위. 그 다음에 이용계량행위죠. 이용계량행위. 그래서 보이계. 자, 보존행위는 보존행위 그거 다 좀 줄쳐놔야 됩니다.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가옥의 수선. 자, 가옥을 수선하면 현재 가치가 유지가 됩니까? 증가가 됩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증가는 계량을 해야 증가가 되죠. 가옥을 수선한다는 얘기는 아침에 뭐 한다는 얘기야? 머리 감고 세수한다는 얘기야. 머리 감고 세수하면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있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50만 원짜리 놔두면 부패한데 썩어서 없어진대요. 그러면 매각해서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참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자,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합니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보존 등기. 그러니까 보존행위죠. 시효 중단을 위한 소재기. 자, 이건 뭐냐면 배우긴 할 건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버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버리면 그때부터 다시 또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빚을 좀 지고 있다고요. 제가. 그런데 그 빚은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못 받는다고. 그걸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0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은 저에게 받을 돈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여러분은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대리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대리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나에게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 달 후면 10년이 지나는 거야. 그럼 한 달 후면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나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청구 소송 제기해 버려요. 그러면 소멸시효 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또 다시 몇 년이 되는 거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그럼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채권액도 많아져요? 안 많아지지. 이자 말고. 이자는 이자 채권이니까. 채권액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보존행위라는 얘기야. 10년이 지나면 받을 돈이 없어지는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은 다시 10년으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보존행위다. 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용 계량 행위요. 사용 수익하는 행위,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이용 계량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게 되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지금 4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4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4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파는데요. 혹시 아냐고 여기 주인이 여기다가 특별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팔 수는 없는 거고요. 처분행위는 그래서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허용되는 이용 계량 행위 있죠. 그거 말고 허용하지 않는 이용 계량 행위 있잖아. 허용하지 않는 행위. 그거를 줄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예금을 찾아서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 자,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 그럼 예금 채권이 뭐가 되는 거죠? 주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예금을 찾아서 타인에게 빌려준다. 그러면 예금 채권이 뭐가 돼서 대여금 채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권리의 성질이 바뀌어버리죠. 농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한다. 농지가 비싸, 대지가 비싸? 대지가 비싸죠. 이건 엄청 이익이 되는 행위잖아요. 하지만 농지의 성질은 뭡니까? 용도는 뭐예요? 농사 짓는 거고 대지는요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돼 버렸죠. 가치는 엄청나게 증가됐지만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그것만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자들은 이런 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무슨 행위든지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들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제한이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 매매해 내 물건 좀 팔아 갖고 와라. 그래서 매각의 대리권을 가졌다. 그럼 그 매각 행위 중에서 모든 매각 행위를 다 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인데 대리권의 제한은 못하는 행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대리권이 있어도 자기 계약 또는 쌍방 대리야.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이건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금지가 됩니다. 자기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갑이 있고 을한테 가서 물건 좀 잘 팔아와. 그랬더니 매수인이 누가 된 거죠? 을이 된 거지.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이거 계약서 누가 쓰는 거죠 지금? 을이. 누구하고 쓰는 거야? 을하고 쓰는 거지. 을이 을하고. 그렇죠? 매도인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매수인 을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죠. 지가 지 계약 쓰는 거야. 이거 3억짜리요. 물건. 가격 결정 누가 한다 그랬죠? 을이 하죠. 을에 갑의 대리인 을이 하죠. 그러면 매수인 을이 물어보죠. 갑의 대리인 을한테 깎아주실 거죠? 그럼 을이 뭐래요? Of course, why not? 그죠? 깎아주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깎아주실 것입니까? 깎아줍니까? 라고 하면 만족할 만큼이죠. Whatever you want. 그죠? 그럼 90% 어떠세요? 그럼 90% 깎아줘, 안 깎아줘? 깎아준다니까. 이거는 결국은 배임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쌍방 대리는 상대방 병이 있긴 있어. 그런데 자, 갑의 대리인도 을이고요. 병의 대리인도 을인 거야. 갑 소유 물건을 지금 하나 팔으려고 한다고. 3억짜리 파는데 어쩌냐게 갑이 을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빨리 안 파냐고 일 똑바로 안 하냐고 막 알리라고 끊었어요. 근데 병은 어저께 막걸리 2통 갖고 와갖고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같이 먹었다고. 먹으면서 위로했다고. 오늘 거래한다. 이거 얼마에 팔려야 돼? 가격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많이 다운돼? 조금 다운돼? 그 반대로 얘는 너무 잘해줬는데 얘는 시큰둥해. 근데 그 다음날 계약을 체결한다고. 이 계약서 누가 쓰는 거죠? 을이. 갑의 대리인 을 매도합니다. 병의 대리인 을 매수합니다. 가격 누가 결정해? 을이. 갑의 대리인 을이 누구하고 협의해서? 병의 대리인 을하고 협의해서. 누구에게든지 이익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익을 주면 여기다가 배임적 대리 행위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익을 주면 여기다가
배임적 대리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금지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금지가 되는 건 아니고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허용되는 경우는 갑이 승낙했다는 거야. 야, 이거 한 3억 정도에 가서 팔아서 오는데 너도 집 산다며. 상황 봐갖고 네가 살 수 있으면 네가 사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뭐죠? 갑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허락을 했다 그런 얘기죠. 뭐가 있었대? 본인의 허락. 본인의 허락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채무이행이야. 여기서 단순한 채무이행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겁니다. 자, 상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의 금전 출납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갑이 돈을 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갑이 돈을 지출한다든지 이건 다 여길 거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갑이 그 전에 을한테 빌린 돈이 있다고. 대리인도 본인한테 돈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 돈의 변제 기일이 내일이에요. 내일. 근데 은행에 예금 잔액은 있다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라고 한다면 내일 갑한테 받을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예, 받아. 그러니까 그 돈은 누가 지출해야 되는데? 을이, 갑의 금전 출납은 을이 다 한다면서요. 근데 받을 돈이 있다면서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갚아야지. 이거는 만약에 이거 안 갚으면 지연이자 발생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거 안 받아. 그리고 지연이자 받지. 언제까지? 얘 자금 다 고갈돼서 내 원금 정도 남았을 때까지 지연이자 받고 있다가 자금 다 고갈돼서 원금 정도 남았다? 그럼 얼른 그때 갚아버리면 되죠. 지연이자 충분히 받고 은행이자보다 훨씬 좋겠다 뭐. 그리고 그 돈 누가 관리하는데요? 내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관리하니까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당연히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계약이라도 쌍방대리라도 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개서, 여기 채무 이행에 보면은요, 주식의 명의개서가 들어가요. 주식의 명의에서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럼 주식의 매수인이 각종 주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권리 행사해야 되겠죠. 갑이 A한테 주식을 팔았어도 을이 가서 명의 바꿔줘야 되는 거야. 갑이 B한테 주식을 팔았어도 을이 가서 명의를 바꿔줘야 된다고, 대리인으로서. 근데 갑이 A, B 말고 을한테 야, 이 주식 아까운 거니까 네가 살래?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 샀어요. 자기가 돈 주고 샀어. 그랬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가 이름을 바꿔주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등기 신청이야. 등기 신청. 법무사에 등기 신청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마침 을이 뭡니까? 법무사지. 그럼 굳이 뭐 법무사 저거 할 거 없이 그냥 위임 받아서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개인 등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갑의 대리인이 법무사인데 병의 대리인도 법무사예요. 근데 마침 같은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매도인으로서 이 사람 매수인으로서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등기소를 같이 가져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 다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해 주는 거고 얘는 자기 권리 취득하는 거죠. 단순한 의무 이행, 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단순한 채무 이행 중에서도 이런 거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한다든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기 신청 아닌 미확정 채무. 미확정 채무는 새로운 분쟁이 또 생길 수도 있죠. 그건 지 맘대로 변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미확정 채무. 그 다음에 확정된 채무라도 대물 변제. 자, 갑이 다른 사람한테 줄 돈이 있네요.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줄 돈이 있네, 갑이. 그런데 돈으로 안 받고 물건으로 받겠답니다. 물건의 객관적 가치는 얼마요? 50만 원. 내가 받을 돈 50만 원. 그래서 물건으로 받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 50만 원짜리 물건은 갑이 개인적으로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일 수도 있죠. 이 반지 얼마야? 5만 원. 5만 원인데 이걸 제가 꼭 손에 끼고 다니는 이유는 빼면 죽인다니까. 그럼 이건 내 목숨이죠. 시가는 5만 원. 내 목숨하고 같으면 얼마요? 한 15만 원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는 5만 원이라도 개인적으로 부여한 가치는 15만 원 이상 될 수 있잖아요. 얘가 이거 50만 원이지만 150만 원 부여했을 수도 있죠. 근데 50만 원짜리 자기가 스스로 자기 채무 변제에 이용한다. 그럼 이거는 새로운 분쟁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본인이 허락됐다든지 변제기 도래한 채무 변제, 주식의 명의에서 그다음에 등기 신청, 본체 주등 해보세요. 네, 본체 주등이가 세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죠. 됐습니까? 본체 주등. 여기서 여러분 가끔가다 골탕 먹이는 게 뭐죠? 부득이한 사유인 거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공동대리가 있어요.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몇 명이란 얘기야?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대리인데요.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있어도 원칙이 각자 단독 대리입니다. 원칙이 각자 단독 대리야. 예외적으로만 공동으로 대리합니다.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는데 법정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있다든지 아니면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 수권행위에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만 공동으로 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되고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혼인 중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을 했다. 여러 명의 대리인을 뒀어도 그 대리인은 각자 단독으로 대리합니다.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 수인의 이사는 각자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갑이 병하고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A, B, C 세 사람의 대리인을 뒀다.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의 대리인을 뒀다. 아무 얘기 없으면 각자 단독으로 법률 행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동으로만 대리해라 라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동의 의미는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할 때 공동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중하게 의사결정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의사결정해라 그런 뜻이지 의사결정했으면 셋이 스크럼 짜고 가갖고 한꺼번에 하나 둘 셋 사세요 그래갖고 애 놀라게 하지 말고 의사결정을 좀 신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했으면 표시는 혼자 가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동대리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필요한 능동대리는 공동을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수동대리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능동대리는 가서 이 물건을 얼마에 팔 거냐 3억에 팔 거냐 4억에 팔 거냐 결정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하라고 특약이 있었을 때만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공동으로 해서 야 가서 그러면 4억에 팔겠다고 전달해라. 그럼 전달은 꼭 셋이 다 가야 돼? 혼자 가도 돼? 혼자 가도 되는 거죠. 혼자 갔으면 좋습니다라고 수령도 혼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좋습니다라고 하는 수령은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만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의사결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동대리는 각자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그 대리권의 제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를 위하여 법률행위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는데 문맥상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요. 채무 이행은 좀 더 보자고요. 자기 계약이 뭔지 쌍방 대리가 뭔지는 이 그림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원칙이 뭡니까?
금지죠. 이미 법조문에서 설명을 했어요.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허용이 되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가능하다. 허락이 있을 때. 본인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고요. 줄칠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때 본인의 허락은 명시, 묵시. 우리 시험에 묵시적인 의사표시 나오면 무조건 다 가능한 거라 그랬죠. 본인의 허락은 명시, 묵시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채무이행 보세요. 채무이행. 채무이행과 이와 비슷한 행위들. 그래서 기억에 금전 출납의 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본인한테 채권이 있으면 본인의 예금을 차가짜서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에서 동일한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을 대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그거 기억, 니은, 디귿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다 보셔야 돼요. 4번도 1번만 봅니다. 1번만.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다툼이 있는 채무, 기한 도래하지 않은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 이것들은 계속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채무 중에서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대물변제. 그러니까 예를 들기 제일 좋은 게 이 대물변제인 거예요. 대물변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하게 됐다.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무권 대리가 된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 밑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의 효과 중에서 1번 있죠. 1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뭐다? 무효다. 자, 어떤 물건을 하나 지금 살라고 대리인이 입찰서를 2개 가져간 거야. 한 사람 거는 A 거, 한 사람 거는 B 거요. 근데 현장 가서 보니까 이거 원래 3억짜리인데 2억 7천이면 사겠다 라고 했으면 A 거는 2억 7천 쓰고 B 거는 2억 6천 썼다. 그럼 누가 낙찰돼? A가 낙찰되죠. 그럼 대리인 처음서부터 B는 낙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쓴 거 아닙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죠? 배임행위가 되는 거죠. B한테.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공동대리예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단독으로 대리입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자,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원칙 각자 대리예요. 각자 단독 대리고 예외적으로 공동이죠. 자, 그래요. 여기서 3번도 줄쳐 나갑니다. 이제 3번부터. 여기서 공동대리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보이시죠?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도 줄칠게요. 굵은 글씨. 공동으로 의사결정했다면 표시 방법은 기억에 공동대리인이 공동으로 의사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의사표시는 전원이 동시에 할 필요 없고 각자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줄칠게요. 공동대리의 경우에도 수동대리는 각자 단독으로 한다. 수동대리는 상대방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리가 수동대리잖아요. 수동대리는 각자 단독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동대리 위반의 효과. 자, 여기서 공동대리하라는 얘기는 A, B, C가 셋이 뭐 하라는 얘기죠? 의사결정하라는 얘기잖아. 표시를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해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려면 셋이 같이 해야 되는데 A가 혼자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야.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3분의 3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3분의 3이 돼야 되죠.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의사결정을 했대. 그럼 얘는 3분의 1의 권한을 가지고 3분의 3만큼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권한을 넘었죠. 권한을 많이 넘은 거야. 그래서 권한 넘은 권한 초과의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공동대리 제한의 위반하여 공동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대리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도 있다. 정도 보시고 넘기시면 이제 대리권이 남용이 나올 겁니다. 대리권이 남용서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